시내버스의 삐걱거리는 진동이 윤슬기의 단정한 무릎 위로 전해졌다. 낡은 시트의 퀴퀴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복잡한 풍경이 그녀를 감쌌다. 오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이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다. 일부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코트를 걸치고 머리는 질끈 묶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다. 군 내부의 부패, 특히 방산 비리와 관련된 은밀한 정보가 그녀의 손에 들어온 지 오래였다. 동생의 석연치 않은 죽음 이후 슬기는 이 어둠의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버스 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문득 저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늙은이가 진짜. 날카로운 욕설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슬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하나가 앙상한 노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남자의 팔뚝에는 거칠고 투박한 문신이 얼룩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와 좌절로 이글거렸다. 전형적인 뒷골목 건달 강태호였다. 태호는 노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노인은 잔뜩 겁에 질린 채 몸을 웅크렸고 주변 승객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슬기의 시선이 태호에게 닿았다. 그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찰나의 순간 그녀는 그의 눈에서 깊은 피로와 체념 같은 것을 읽어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다. 슬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태호에게 다가서는 동안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만해. 슬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버스 안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태호는 예상치 못한 개입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가 슬기의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쳤다. 순간 태호의 눈에 조롱과 분노가 스쳤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서는 여자를 처음 보았다. 아줌마, 낄대안낄대 구분 못해 그냥 가던 길 가. 태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지만 슬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과 태호 사이에 섰다. 노인은 슬기의 등 뒤로 숨어들었고 그녀의 등은 노인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 노인에게 사과하고 이 자리에서 내려. 슬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주변의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슬기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듯 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위협적으로 슬기에게 한 발자국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슬기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며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다. 태호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슬기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짧은 찰나가
태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슬기의 목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슬기의 목을 강하게 쥐어왔다. 슬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렸다. 그 시선은 태호의 내면 깊숙한 곳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오히려 슬기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평정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의 정신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압력을 감지하며 그의 움직임과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했다. 군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그녀에게 이런 종류의 신체적 위협은 익숙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는 듯한 연민과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태호는 슬기의 목을 조르는 와중에도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당황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몸부림쳤을 텐데 이 여자는 달랐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목은 가늘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몇몇 승객들은 황급히 버스 기사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경찰 불러요. 사람 적겠으네. 버스가 멈춰 섰고 버스 기사가 당황한 얼굴로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슬기는 숨쉬기가 어려웠지만 여전히 태호의 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를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건달의 눈이 아니었다. 상처받고 길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그때 저 뒤에서 경찰차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의 개입은 태호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날려버렸다. 그는 슬기의 목을 놓아주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스 뒷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쫓기는 짐승 같았다. 슬기는 콜록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목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그녀에게 괜찮냐며 다가왔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슬기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태호가 사라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태호의 거친 소나귀의 감촉보다 그의 눈빛이 더 깊이 박혔다. 왜 그는 그토록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그렇게 분노에 차 있었을까? 경찰이 버스 안으로 들어섰다. 슬기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했고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은밀한 임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님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보는 듯한 묘한 기시감을 남겼다. 버스에서 내린 슬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켰다. 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욱 명료해졌다. 그녀는 강태호라는 이름의 남자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 어쩌면 그 남자와 그녀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다. 그가 가진 절망은 어쩌면 그녀가 쫓는 진실의 한 조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태호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복잡한 도시의 불빛 아래 또 다른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2달 후, 윤슬기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사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밤낮으로 군 내부의 방산비리 수사에 몰두했다. 이 비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첨단 무기 개발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녀의 동생 윤서준 상병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슬기는 동생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준은 죽기 직전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고 그녀에게 암시했었다. 슬기는 수사망을 좁혀가며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녀의 주요 용의선상에는 박영호 소장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지휘관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슬기는 그의 눈빛에서 늘 뭔가 숨기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박 소장은 서준의 사고 당시 최고 책임자였고 사고 경위 보고서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박 소장의 뒤에는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울그룹의 한동수 회장이 있었다. 한 회장은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인맥을 바탕으로 군 고위층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슬기는 한울그룹의 신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강태호는 그 2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버스에서의 사건 이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긴 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문제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그에게는 돌봐야 할 유일한 가족, 조카 강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태호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후 태호에게 맡겨진 9살짜리 아이였다. 순수하고 해맑은 민지를 볼 때마다 태호는 삶의 마지막 끈을 붙잡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끈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태호는 여동생의 병원비와 민지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썼고 그 사채는 그를 흑룡파라는 잔인한 폭력 조직과 얽히게 만들었다. 흑룡파는 한울그룹의 하청을 받아 온갖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며 세력을 키우는 신흥 조폭이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고열로 쓰러졌다. 태호는 당장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흑룡파는 그에게 돈을 주는 대신 한울그룹의 특정 문서를 빼돌려 오라는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태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태호는 한울그룹의 보안이 허술한 하청업체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곳은 한울그룹의 연구실에서 폐기될 예정이었던 오래된 실험 자료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태호는 지시받은 대로 특정 서류들을 찾아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은 어딘가 익숙했다. 바로 2달 전 버스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려 했던 그 여자였다. 슬기였다. 슬기는 이곳에 한울그룹과 박영호 소장 간의 비리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잠입한 참이었다. 그녀는 폐기 예정 문서들 속에서 서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울그룹의 신형 무기 실험 중 발생한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준은 이 결함을 알게 되어 제거된 것이 분명했다. 슬기의 손이 떨렸다. 그때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태호와 슬기는 서로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어둠 속에 숨어 누가 먼저 움직일지 가늠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흑룡파 조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태호가 문서를 빼돌리는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고 슬기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찾아 아무도 놓치지 마. 거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태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슬기의 손을 잡아 끌었다. 따라와 여기 있다간 죽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슬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을 잡은 태호의 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흑룡파 조직원들의 추격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두운 복도를 질주하며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태호는 미리 봐둔 비상구를 향해 슬기를 이끌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조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태호는 과거 복서의 경험을 살려 노련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슬기 또한 군인으로서의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을 발휘해 위협을 피하고 태호를 도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도록 합을 맞춰온 듯 자연스러웠다. 간신히 비상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흑룡파의 덩치 큰 행동대장이었다. 태호는 주저없이 그와 맞섰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슬기의 시선은 태호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에 닿았다. 그것은 어딘가 익숙한 문양이었다. 그때 태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 하나가 떨어졌다. 지갑이 열리며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다. 태호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여자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슬기의 눈이 사진 속 젊은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바로 죽은 동생 서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서준의 비밀을 공유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선아, 그리고 태호의 여동생이었다. 그 순간 흑룡파 행동대장이 태호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태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다른 조직원들이 슬기에게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크르릉.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뛰쳐나온 그림자가 조직원 중 한 명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호의 유일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봉구였다. 길거리에서 태호에게 구조되어
그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가 된 믹스견 봉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리하고 충성스러웠다. 봉구는 덩치 큰 조직원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조직원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봉구는 마치 주인의 위험을 직감한 듯 맹렬하게 싸웠다. 그의 이빨과 발톱은 조직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봉구의 등장으로 잠시 혼란이 생긴 틈을 타 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슬기씨, 이쪽으로. 태호는 슬기를 향해 소리쳤다. 그들은 봉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뒤로는 여전히 흑룡파 조직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봉구의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겨우 빌딩 밖으로 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을 때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봉구는 태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안심했다는 듯 낑낑거렸다. 슬기는 태호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선아. 그녀는 확신했다. 태호는 그녀의 죽은 동생과 관련이 있었다. 방금 그 여자, 당신 동생입니까? 슬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슬기의 질문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찰나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버스에서의 우연한 충돌.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의 운명은 김선아와 윤서준의 죽음을 통해 이미 깊게 얽혀 있었다. 슬기는 태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이 어쩌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태호는 그 문서들 때문에 흑룡팩에 쫓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한 명은 진실을 쫓는 군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든 남자였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같은 진실을 쫓아야 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봉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킁킁거렸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창고 안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낮 동안의 격렬한 추격전으로 지쳐버린 강태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봉구는 그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윤슬기는 그들이 간신히 빠져나온 흑룡파의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 안에는 한울그룹의 오래된 실험, 보고서들과 함께 예상치 못한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선아와 그녀의 옆에 서준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남매처럼 다정해 보였다. 슬기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다. 선아가 내 동생 서준이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니. 슬기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선아가 서준과 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깊은 관계인 줄은 몰랐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너무나도 순수해서 지금 그들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태호는 눈을 감은 채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아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선아는 늘 활기차고 총명했다. 그녀는 태호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몇 년 전 선아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태호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선아는 죽기 전 자주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선아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태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대학에서 과학 쪽을 전공했는데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빠, 나 뭔가 엄청난 걸 알게 된 것 같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그리고 며칠 뒤 그렇게 됐습니다. 태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이후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 민지만이 그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슬기는 태호의 말에서 동질감을 느꼈다. 서준 역시 죽기 직전 그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다. 누나, 나 군에서 이상한 거 알게 됐어. 이건 군 전체를 흔들 만한 일이야. 나중에 꼭 알려줄게. 그리고 서준은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 슬기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다. 내 동생 서준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군에서 뭔가 중요한 걸 알게 됐다고. 그리고 곧바로 죽었습니다. 슬기는 나지막이 말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만났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고통과 분노를 읽어냈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니었다. 비극적인 운명으로 묶인 두 영혼이었다. 슬기는 서류 뭉치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겉표지에는 선아의 연구 노트라고 쓰여 있었다. 노트 안에는 복잡한 수식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약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새벽별, 박 소장님, 한올, 7번 실험체, 그리고 알 수 없는 좌표 같은 숫자와 함께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태호의 어깨에 있는 문신과 비슷한 문양이었다. 이게 뭡니까? 슬기가 태호에게 노트를 내밀었다. 태호는 노트를 받아들고 그림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흑룡파 문신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왜 선아가 이걸 그렸지? 선아는 그쪽이랑 아무 상관없었는데. 슬기는 태호의 반응에 의문이 더해졌다. 선아와 흑룡파, 그리고 한울그룹과 박영호 소장,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엉켰다. 헬번, 실험체라는 단어도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서준이 사고를 당한 훈련장은 한울그룹의 신형 무기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던 곳이었다. 봉구, 태호가 봉구를 불렀다. 봉구는 태호의 부름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태호는 노트를 찢어 그 그림을 봉구의 코에 가져다 댔다. 봉구야, 이 냄새, 기억나. 봉구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흥분한 듯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창고 구석으로 달려가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슬기와 태호는 봉구를 따라갔다. 봉구가 긁는 바닥 아래에는 낡은 마루판이 있었고 그 마루판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스마트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비디오 테이프는 꽤나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태호가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슬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느꼈다. 아마 선아가 숨겨둔 것 같아요. 그녀가 위험을 감지하고 이걸 숨겨둔 게 아닐까요? 그들은 상자를 다시 잘 숨겨두고 일단 창고를 나섰다. 흑룡파가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슬기는 태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태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눈치챈 듯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침착한 행동,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노련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맬 뿐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흑룡파는 태호가 가져온 문서를 회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태호의 품속에는 선아의 연구 노트와 함께 흑룡파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슬기는 그 서류 가방 안에 서준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길을 걷던 중 봉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골목 안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슬기와 태호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나타났다. 흑룡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태호와 슬기를 이미 포위하고 있었다. 강태호, 내 놈이 가져간 거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준다. 흑룡파 행동대장의 거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조직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태호는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절대 잡힐 수 없었다. 슬기 씨, 이쪽으로 태호는 슬기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주먹을 쥐었다. 그는 홀로 모든 조직원들과 맞설 기세였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슬기는 태호의 희생정신에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동생과 태호의 동생, 그리고 그들의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싸워야 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호는 복서 출신답게 빠르고 강력한 주먹으로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몸놀림은 날렵했고 공격은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 슬기 역시 군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활용해 태호를 도왔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했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적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봉구 또한 맹렬하게 싸웠다. 그는 덩치 큰 조직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며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봉구의 용맹함은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였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태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이 위험한 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조직원들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고 태호와 슬기는 점점 지쳐갔다. 태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슬기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들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각자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밝혀야 할 진실을 위해
그들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 그림자에 맞서고 있었다. 어둠 속 골목에서의 격렬한 싸움 끝에 강태우와 윤슬기는 겨우 흑룡파 조직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봉구의 맹렬한 활약과 태우의 노련한 싸움 기술, 그리고 슬기의 침착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낡은 상가 건물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여전히 멈출 줄 몰랐다. 태호의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슬기의 옷은 찢겨 있었다. 봉구는 태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헐떡거렸다. 괜찮아요. 슬기는 태호의 상처를 살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익숙해서요.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슬기에게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슬기는 그의 눈빛에서 지난 세월의 고통과 상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옥상에는 낡은 간이 창고가 있었다. 태호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럭저럭 몸을 숨길만 했다. 슬기는 태호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다시 꺼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희미한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선아의 연구 노트를 다시 살펴봤다. 이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계속 걸립니다. 뭔가 암호 같아요. 슬기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킬번 실험체. 이게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면 이건 인체 실험과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다. 인체 실험이요. 그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가능성이 있어요. 한울그룹은 신형 무기 개발을 명목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 동생 서준이 사고를 당한 훈련장도 그런 비밀 실험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고요. 슬기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박영호 소장. 그는 한울그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일 수도 있어요. 슬기는 가방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난해한 기술 보고서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있었다. 특정 환경에서의 인체 내구도, 변화 및 반응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비실험자 번호와 함께 알 수 없는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신체 반응 그래프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슬기의 눈은 혈번, 피실험자의 데이터에 멈췄다. 데이터 속 날짜는 서준이 사망한 날짜와 일치했다. 이거 보세요. 7번 피실험자, 이 날짜, 서준이가 죽은 날짜랑 똑같아요. 슬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준이는 실험 대상이었고 그 실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태호는 슬기의 떨리는 어깨를 말없이 감쌌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의 여동생 선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봉구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태호는 즉시 봉구를 제지하고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였다. 흑룡파 조직원들의 거친 발소리와는 달랐다. 저게 누구지? 슬기가 속삭였다. 태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다. 한 남자가 조용히 옥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태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남자는 흑룡파 행동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한울그룹의 보안팀장이자 과거 태호가 복싱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불법 도박판의 설계자 김상철이었다. 김상철은 잔인하고 냉혈한 인물로 한울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였다. 그가 왜 여기에? 젠장, 놈들이 벌써 여기까지. 태호가 이를 갈았다. 슬기는 태호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다. 누구죠? 김상철. 한울그룹 보안팀장입니다. 예전부터 그쪽에 엮여있던 놈이에요. 흑룡파보다 훨씬 위험한 놈들입니다. 태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김상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문서의 중요성을 한울그룹이 이미 파악했다는 뜻임을 알았다. 슬기는 서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선아가 숨겨둔 그 스마트폰이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뭔가 결정적인 게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열지? 스마트폰은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이 아닌 복잡한 패턴 잠금으로 잠겨 있었다. 잠깐, 패턴이 어딘가 익숙한데. 태호는 선아의 연구 노트를 뒤적였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흑룡파 문신 옆에 아주 작게 그려진 별 모양의 점선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별 모양을 따라 스마트폰에 패턴을 입력했다. 틱 타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스마트폰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동영상 파일과 음성 파일, 그리고 여러 개의 문서 파일들이 있었다. 태호는 그중 새벽별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7번 실험체 결과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그거예요. 선아가 찾던 것. 태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슬기는 재빨리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울그룹이 개발 중이던 신형 무기. 새벽별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뇌파를 조종해 특정 명령을 수행하게 만드는 생체 무기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7번 실험체는 이 무기의 부작용을 알아내기 위한 인체 실험의 희생양이었다. 보고서에는 7번 실험체의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슬기의 동생 윤서준 상병의 사진이었다. 충격과 분노가 슬기의 심장을 핥히었다. 그녀의 동생은 잔인한 실험의 희생자였고 박영호 소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박영호 소장의 서명과 함께 실험 폐기 결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서준의 죽음을 알고도 은폐한 것이다. 그때 김상철의 발소리가 창고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나와라, 다 알고 있다. 멍청하게 발버둥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슬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 안은 탈출구가 없었다. 하지만 옥상 반대편에는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좁은 철제 다리가 있었다. 위험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이거 나한테 주세요. 태호는 슬기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내가 이놈들을 유인할게요. 슬기 씨는 이 다리로 건너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 파일들을 언론에 넘겨야 합니다. 반드시. 안 돼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슬기가 소리쳤다. 그녀는 태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동생과 관련된 진실의 핵심 인물이었고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시간이 없어요. 봉구가 도울 겁니다. 우리는 놈들을 상대할 수 있지만 슬기 씨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제발. 태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의 눈에는 민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 그때 봉구가 태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태호의 결심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듯 했다. 봉구는 슬기에게도 시선을 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에너지는 슬기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김상철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있었다. 겨우 둘이서 뭘 할 수 있다고. 김상철은 비웃었다. 이 개자식아, 네 죄를 세상에 알려주겠다. 태호는 분노에 찻소리치며 김상철에게 돌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싸웠다. 슬기 또한 태호의 뒤를 받치며 격렬하게 싸웠다. 그들은 단순히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봉구도 다시 한번 용맹하게 덤벼들었다. 그의 맹렬한 공격은 김상철의 경호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봉구는 단순히 똑똑한 개를 넘어 두 사람의 운명을 돕는 수호신 같았다. 싸움이 격렬해지는 틈을 타 태호는 슬기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뛰어 지금이야. 그리고 그는 몸을 날려 김상철과 경호원들의 시선을 완전히 자신에게로 돌렸다. 슬기는 망설였다. 하지만 태호의 절박한 눈빛과 봉구의 맹렬한 싸움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뒤로하고 철제 다리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바람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철제 다리를 건너는 슬기의 등 뒤에서 태호의 비명소리와 봉구의 으르렁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슬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것만이 태우와 봉구 그리고 서준과 선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윤슬기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철제 다리를 건너 옆 건물 옥상에 도착했다.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윙윙거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지친 그녀의 환청일 뿐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강태호와 김상철 일당의 격렬한 싸움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돌아보고 싶었지만 태호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스마트폰이 땀으로 축축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새벽별 프로젝트 보고서는 그녀의 동생, 서준과 태호의 동생, 선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다. 슬기는 숨겨진 통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 어둠 속을 헤치며 지하철역을 향해 달렸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박용우 소장과 한동수 회장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사단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몰래 빼돌려온 군 내부의 통신망을 이용 자신의 충성스러운 참모 중 한 명인 이수현 중령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지시와 함께 스마트폰에 담긴 파일의 내용에 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수현 중령,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오늘 자정 새벽별 코드를 즉시 발동시켜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라. 이건 명령이다. 슬기가 메시지를 보낸 직후 스마트폰의 배터리,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이 스마트폰이 꺼지기 전에, 그리고 김상철 일당에게 붙잡히기 전에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가까스로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숨겼지만 그녀의 뒤에서 끈질기게 추적해오는 발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한울그룹의 추격은 상상 이상으로 집요했다. 그들은 슬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CCTV를 통제하고 있었다. 플랫폼에 도착한 슬기는 곧 출발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박용우 소장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지하철역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득였다. 그는 슬기를 보지 못했지만 슬기는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 소장의 뒤에는 몇몇 사설,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이 흥룡파나 김상철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추격조임을 슬기는 즉시 알아챘다.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박용우 소장이 슬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박 소장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열차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슬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켜두기 위해 애썼지만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였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에 메모장 기능을 열어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요약하기 시작했다. 한울그룹 새벽별 프로젝트 7번 실험체 윤서준 상병, 박용우 소장 개입. 열차가 출발하자 박 소장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는 슬기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슬기가 증거를 세상에 알리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슬기는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다. 배터리 잔량은 1%였다. 그녀는 급하게 자신의 군 내부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려 했지만 이미 통신망이 차단되어 있었다. 박 소장이 먼저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슬기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태호의 희생도, 서준과 선아의 진실도 모두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열차칸의 한쪽 좌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낡은 신문지를 들고 있었지만 슬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버스에서 태호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김용감이었다. 그는 슬기의 침착하고 용감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슬기는 김용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김용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아가씨, 그날 참 용감했어.
그런데 지금 뭔가 쫓기는 것 같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슬기는 더 이상 숨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김영감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한울그룹과 박영호 소장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제 동생이 이 일 때문에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다 됐고 제가 쫓기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언론이나 경찰에게. 부디 이걸 전달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김영감은 슬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슬기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간절함과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주뻘 되는 젊은 여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걱정 마라, 젊은 아가씨. 내가 꼭 이걸 세상에 알려줄게. 내 목숨을 걸고라도. 김영감은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다. 그때 갑자기 열차 안에 비상벨이 울렸다. 경찰입니다. 모든 승객은 협조해 주십시오. 박 소장이 이미 경찰까지 매수하여 열차를 멈춘 것이었다. 슬기는 김영감을 바라보았다. 도망치세요, 어르신. 슬기가 소리쳤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파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경찰들이 열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슬기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슬기 소장님,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다. 슬기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영감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갔기를 바라며 체념한 듯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모든 희망은 이제 그 노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슬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취조실에서 박영호 소장과 마주 앉았다. 박 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윤 소장,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헛된 짓은 그만두시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슬기는 차갑게 응수했다. 그 증거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박 소장은 슬기의 말을 비웃었다. 그 스마트폰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 소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슬기가 스마트폰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얼굴의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어디에 숨겼지? 설마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건 아니겠지? 박 소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고 이수현 중령이 급하게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의 한울그룹과 관련된 모든 비리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새벽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자료 안에는 박영호 소장님의 서명이 담긴 서류들과 윤서준 상병의 실험 기록까지 있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슬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영감이 성공한 것이다. 그녀의 계획이 통했다. 비록 그녀는 잡혔지만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수현 중령은 슬기에게 다가섰다. 소장님,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억울함도 풀릴 겁니다. 박영호 소장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슬기는 박 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소장님, 당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 순간 취조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리며 강태호가 엉망이 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멍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의 뒤에는 봉구가 낑낑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에 경찰관들과 박영호 소장은 경악했다. 태호는 김상철 일당을 따돌리고 슬기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슬기가 준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선아의 연구 노트와 흑룡파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울그룹의 또 다른 비리 증거들과 흑룡파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윤슬기 씨, 괜찮으세요? 태호가 슬기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슬기는 태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살아있었다. 봉구도 무사했다. 이보다 더한 안도는 없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비극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윤슬기의 침착한 대응과 김영감 노인의 용기 덕분에 새벽별 프로젝트의 진실이 세상에 폭로되면서 박영호 소장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강태호와 봉구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이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태호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취조실 문턱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는 김상철 일당과의 격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강태호, 네가 어떻게? 박영호 소장은 경악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에게 우리 동생들이 희생당할 수는 없습니다. 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선아의 연구 노트와 흑룡파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한울그룹이 흑룡파를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경찰들은 태호와 봉구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수연 중령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들에게 박영호 소장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언론에 새벽별 프로젝트가 폭로된 이상, 박영호 소장은 더 이상 군 고위직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박영호 소장님, 군 내부 기밀 유출 및 불법 인체 실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박 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 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 모든 건 조작된 거야. 나는 무죄다. 한동수 회장님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발버둥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뿐이었다. 슬기는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슬기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윤슬기 소장님, 이제 소장님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이수현 중령이 슬기에게 경례를 붙였다. 소장님은 무죄입니다. 저희가 소장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름에 씌워졌던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동생 서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모든 비극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슬기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모든 증거와 서준의 죽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새벽별 프로젝트의 전말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태호 역시 선아의 연구 노트와 그가 흑룡파 사무실에서 가져온 문서들, 그리고 김상철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혔다. 봉구는 태호의 옆에 얌전히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태호의 진술에 신뢰를 더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새벽별 프로젝트는 단순히 생체 무기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한울그룹의 한동수 회장은 이 무기를 이용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 내부의 핵심 인물들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박영호 소장은 그들의 꼭두각시였다. 서준과 선아는 우연히 이 음모의 핵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거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맞선 용감한 증인이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새벽별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연일 특보를 쏟아냈다. 군 최고위층의 비리와 대기업의 불법적인 인체 실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분노한 여론은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동수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들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 했지만 슬기와 태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선아의 연구 노트와 서준의 실험 기록, 그리고 태호가 가져온 흑룡파의 장부들은 한울그룹과 흑룡파 간의 검은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영감 노인이 언론에 직접 증거를 전달한 사실 또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시민의 용기가 거대한 진실을 드러낸 것이다. 며칠 후 박영호 소장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한동수 회장과의 공모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으로 한울그룹과 관련된 모든 그림자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동수 회장 또한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오랫동안 짓밟혔던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슬기는 잠시 군에서 보직 해제되었지만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태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진술과 그가 가진 증거들이 그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는 민지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인정받았고, 그의 과거는 깊은 참회의 시간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봉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태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충성심과 지능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봉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영웅이었다. 그의 존재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깊은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슬기는 군으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싸우는 대신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부조리에 맞서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군의 명예로운 제대와 함께 군내 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서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떤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했다. 태호는 민지와 함께 조용히 서울을 떠나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복싱 체육관을 열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체육관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봉구는 체육관의 마스코트이자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봉구는 태호의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그를 지켰고 태호의 새로운 삶의 증인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슬기는 태호의 체육관에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태호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시죠? 태호 씨, 슬기가 말했다. 덕분에요. 슬기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태호가 답했다. 그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삶의 한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슬기와 태호, 그리고 봉구는 비극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진실을 밝히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냈다. 그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공명정대함과 용기,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분노만이 아닌 미래를 향한 따뜻한 희망과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진 못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삶의 흔적을 덧씌웠다. 윤슬기는 더 이상 군복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의를 위한 목소리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군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슬기는 서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아와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사무실 벽 한편에는 서준과 선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슬기는 가끔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을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수현 중령은 군 내부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비리 척결에 앞장섰고, 김영감 노인 역시 단체 명예 고문으로 활동하며 그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별 게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녀의 단체를 찾아왔다. 슬기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편 강태호는 조카 민지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창고를 개조해 봉구 체육관이라는 이름의 복싱 체육관을 열었다. 체육관은 소박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다.
태호는 복싱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가르쳤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복싱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많이 걷혀 있었고 민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봉구는 체육관의 마스코트이자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놀아주었고 태호가 복싱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링 주변을 맴돌며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봉구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태호와 민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그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슬기가 태호의 체육관을 찾았다. 그녀의 방문은 태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반가운 놀라움이었다. 슬기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슬기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민지는 잘 지내니? 슬기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태호는 슬기를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다. 슬기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호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기쁨과 책임감을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편안했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김상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동수 회장과 박영호 소장도 각각 20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다른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고요. 슬기는 조용히 사건의 마지막 소식을 전했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찾아왔지만 결국 승리했다. 다행이네요. 이제야 선아랑 서준이도 편히 잠들 수 있겠어요.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슬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슬기 씨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슬기는 미소 지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태호 씨와 봉구, 그리고 선아와 서준이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는 모두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 봉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태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그리고는 슬기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슬기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봉구의 눈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봉구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죠. 슬기는 봉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봉구 덕분에 태호 씨와 제가 만날 수 있었고요. 태호는 슬기와 봉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만남은 버스 안에서의 우연한 충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운명적인 인연으로 굳건히 맺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오후가 되자 슬기는 체육관을 떠날 채비를 했다. 태호와 민지, 그리고 봉구가 그녀를 배웅했다. 슬기는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 태호와 민지, 그리고 봉구가 서 있는 체육관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태호의 얼굴에는 평화가, 민지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그리고 봉구의 눈에는 변치 않는 충성심이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치유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슬기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잔잔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과 그리고 태호와 민지, 봉구라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녀의 지난 여정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거대한 진실을 밝히고 두 영혼을 구원하며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은 그 작은 버스 안에서의 한순간에서 시작되었다.